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에너지 기술은 원자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2. 러시아와 중국의 비상사태. 3. 급선에 하길 잘했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니미 취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내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천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의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의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앨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모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 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가름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명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캐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캐드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서워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푸틴이 결국 실성한 듯 합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자 이제는 자폭형 무인기를 날려 민간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머리 벗겨진 시진핑 푸틴답습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 기괴한 소음을 내는 비행 물체가 건물 사이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자폭형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선 6개월 된 임신부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노렸을 뿐 민간 피해는 없다 라고 발표했지만 되려 민간 피해만 속출했는데요. 푸틴이 마팅이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의하면 자폭형 무인기 43대 가운데 28대가 키이우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무인기는 이란제의 샤헤드-136으로 밝혀졌는데요. 샤헤드는 최대 시속 185km로 목표물이 포착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우회하면서 최대 2500km 이내 비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당 가격 2만 달러로 가성비가 뛰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의 병력 손실도 나지 않는 이 이란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꺾을 줄도 없는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지에서 파괴된 기종의 잔해를 통해 분명한 이란제 무기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 들어 무인기 교관까지 러시아로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아닌 서방과 반서방 국가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진영은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샤헤드-136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달라진 세계의 블록화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든 엔진을 이란이 무인기에 썼고 이를 러시아가 무기화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이 반미라는 공동기조알의 협력을 확대, 새로운 추축국이 되고 있고 앞서 바이든이 언급했듯 세계가 민주주의 대독재라는 두 개의 경쟁 블록으로 분열되고 있다면서 푸틴이 올해 단 2번 구소련 경계 지역을 방문했는데 2월 중국 그리고 7월 이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중나는 어째 원조 추축국 독일 탈보단 지읍밥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무튼 이렇게 이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며 무기 지원까지 마다치 않자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 그리고 미국 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최근 미국은 이란의 무인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성능 실험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란은 시아파 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수니파 세력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교파 차이는 수십 년 넘게 이어진 불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직접적인 공격까지 가행하는 후티 반군을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티를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한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지대 공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거기다 탄도미사일까지 반군이 쓰기에는 많이 과한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전 시설 공격에 사용된 후티의 순항미사일은 유엔 조사를 통해 이란산이었음도 드러나기도 했죠. 이렇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괴롭히고 있다면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즈케이는 중국을 무진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요지경 같은 혼돈 속 세계 정세이죠. 이제 K 호라산은 최근 호라산의 소리를 통해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신장 위구르족도 무슬림에 대한 인권 탄압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 제국주의의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의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즈는 무슬림 민권을 탄압하는 20개국 중 1위로 중국을 꼽기도 했고 인근 지역의 중국인들을 납치한 전례도 있으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는 중국인 부부가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요. 발루치스탄주는 중국이 570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항만을 구축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핵심 지역입니다. 호라산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차분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과 달리 소프트 파워도 약하고 대미 글로벌 경쟁, 주변 국가의 지역적 경쟁 구도로 인해 글로벌 패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패권에 유리한 문자적 이점도 없다. 겁쟁이 중국은 서방과 이즈를 동시에 맞설 배짱이 있겠냐. 순국 불안당들 차이니즈 떠그즈도 몽골처럼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것이고 수십조 달러가 들어간 1대1로는 적절한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찾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 아니, 무기로는 근본 없는 폭력을 가하면서 말로는 숨도 안 쉬고 팩폭을 가해 중국 명치가 멍든 상황인데 이렇듯 현재 우리 지구에는 우크라 대 러시아, 사우디 대 이란, 미국 대 중국 이즈 대 공산당 이라는 정말 세계관 최고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기를 이미 도래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냉전이 6월 25일 전쟁을 거치며 세계 질서로 구축된 것처럼 신냉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체제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국은 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최대 무기 공급처로 급부상하며 엄청난 외교적 영향력과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역대 최고의 방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기 팔아서 돈 벌면 좋냐? 한국이 전쟁을 부추기는 꼴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평화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에서 기반하듯 한국산 무기체계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수두룩 빽빽인 상황에서 한국이 안 팔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국가들이 팔 텐데 전세계 가장 뛰어난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물들어올 때 노져야죠. 일본과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한국 무기 수출을 비판하며 국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이나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등 무인기의 위험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대공 방어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대공 방어 무기 체계 역시 주목받고 있죠. 최근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서는 한국 한화디펜스와 LIG 넥스원,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날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 30억 리알 1조를 한국이 따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공개 정보를 통해 사우디 수출용 천무 발사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1조 원가량의 천무 미사일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형 대공포 비호복합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국제방위산업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방산업체 3위가 한국 하나그룹과 합작 투자회사 설립하여 BOE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BOE는 한국군 K-30BO와 이름만 같을 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은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BOE 주포는 공중 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이며 모듈화된 미사일 무장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포탑 좌우에 각기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어 스팅 어신궁 등 단거리지대 공미사일은 물론 헬파이어 스파이크 형군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사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어티즈피 등 복합 센서를 적용해 적 항공기와 헬기뿐 아니라 드론과 순항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차후 주포를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춰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 될 전망이죠.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우수한 무기 체계를 합리적 가격에 그리고 앞뒤 일정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작은 소총에서부터 기갑 차량 전투기군함 잠수함 미사일까지 사실상 모든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일 소장은 이미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가격과 우수한 무기 성능이 입증된 바 있듯 구매국 요구에 맞춘 종합 군수 지원과 더불어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수반되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서 실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 핍 사업 추진으로 품질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 방산 수출에 큰손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200억 불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무기 수출국 2위의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실적과 글로벌 정세, 국제 방산 시장 등을 고려해 전망해보면 한국 방위산업은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 세계 2위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였죠. 그러나 반서방진영의 대장벽인 중국은 오히려 한국 무기 수출로 한국산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메이드 인 차이나겠지. 최근 19일 중국 매체 소우의 한국 무기의 폭발적 수출,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기사에 따르면 자체적인 핵심 무기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그저 더 많은 조립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로 환생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고 인건비를 달성한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저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은 전 세계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국방 예산 1천조를 쏟는 미국조차도 상당수의 부품, 공정, 기술을 타국과 협력하고 있는데 국제 왕따인 지들이나 어쩔 수 없이 국산화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목표인 세계 방산 4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체는 현재 세계 4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 무기 판매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어 여전히 추월하기 힘들고 비슷한 제품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례로 중국의 자주포와 한국의 자주포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여 강력한 경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주포라면 혹시 쏠 때마다 위아래 흔들린다는 PLZ-05를 말하는 건가? 미친 건가?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호평받고 팔리자 중국이 견제하는 게 딱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한국은 평화를 위해 무기를 팔고 중국은 무기를 위해 평화를 판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소련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수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한,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L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L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L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L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에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 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햄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햄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햄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M이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햄드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 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영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M 기술을 토대로 TH-1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 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뱀으로 캠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캠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요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사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IG-X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캠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싣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